한양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에서 만식과 덕보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옷가지가 바람에 팔랑이고 있었으나 그들의 배는 아침부터 팔랑일 기력이 없었죠. 형님,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슬슬 고프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좀 움직여볼까? 어디로 말입니까? 오늘은 머릿고기에 막걸리다. 만식은 의기양양하게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죠. 이보게, 만식이. 또 왜 상하려고 온 게면 당장 돌아가. 하지만 만식은 주모의 말을 흘려듣고 익숙한 손짓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 한 접시만 내오시게. 막걸리도 한 사발만 부탁하네. 또 속을 줄 알고. 내가 돈 없는 사람한테 퍼줄 만큼 한가한 줄 아는가? 주모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렸지만 만식은 껄껄 웃으며 말하는데 이보게 주모. 사람이란 밥심으로 사는 법이요. 내가 배를 채우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면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면 처갓집이 있을 것이며 처갓집이 있으면 내가 외상값을 내지 않겠소이까? 주모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개소리여? 왜 상값도 못 갚는 주제에 장가 타령이야? 그래서 술 한 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소? 그러지 말고 예쁜 주모 외상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어리고 어려서 우리 주모가 제일 곱지. 내 참, 이번이 마지막일세? 외상값은 꼭 받아낼 테니 그리 하시오. 만식은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좋은 소식을 들을 테니 내 좋은 꿈을 꿨으니 말일세. 한편 덕보는 형처럼 주막에서 외상으로 먹을 만한 배짱은 없었으나 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죠.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그는 한 손에 광주리를 든 안악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짐. 배추를 어찌 그리 싱싱하게 골라오셨소? 그녀가 잠시 멈추어 그를 보았습니다. 이봐 덕보. 배추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게야. 배추뿐이겠습니까? 그 배추로 만든 김치 솜씨하며 아짐 어르신께서는 복도 많으시오. 안악은 듣기 좋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허허, 자네 주둥이 참 달구만.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덕보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머니. 제가 어릴 적부터 엄니가 해주신 배추전을 좋아했는데 저번에 아짐이 나눠준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소. 그런데 마침 아짐네 배추를 보니 울 엄니와 똑같은 그 맛이 생각나서. 여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엄니가 해주시던 맛이 그렇게나 그리운 게야? 그렇지요. 어머니 손맛은 사라져도 아주머니의 배추전 한 장이면 제 기억이 다시 살아날 듯합니다. 여인은 쯧쯧 혀를 차며 푸짐한 배추전을 부쳐주었습니다. 어서 맛보게.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으로서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아이고, 아짐. 평생 아주머니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오. 덕보는 넉살 좋게 배추전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늦은 오후 형제는 다시 집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배를 두드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덕보는 입가에 남은 기름을 손등으로 훔쳤죠. 형님, 뭐라도 잡섰습니까? 당연하지. 내 주둥이면 굶어 죽을 일이 없지. 그러는 너는 배를 채웠냐? 저는 배추전을 먹었습니다. 간만에 배부르게 먹었구만요. 그때 옆집 안악이 다가와 두 사람을 보더니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이, 만식이네. 자네들도 장가갈 궁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방금 시장에서 들었는데 옆 마을의 박초씨 댁에서 사윗감을 찾는다더군. 형제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정말이요? 근데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겠소? 안악이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글쎄 그게 말이야. 돈 많고 잘난 사윗감을 찾는 게 아니더군.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찾는다고 아나요. 순간 만식과 덕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만식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보야. 이 형님이 장가를 가야겠다. 덕보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술 없이는 못 사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막걸리 조지고 오셔놓고. 만식은 태연하게 대꾸했죠. 그건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내일부터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럼 형님이 도전해 보실런지요? 만식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형수님 잘 모실 준비하고 있거라. 그렇게 만식은 꾀를 꾸미며 장가갈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와집 마당에는 술을 못 먹는 사윗감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감은 팔짱을 끼고 총각들을 둘러보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사위를 정할 것이오. 조건은 단 하나.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자만이 내 사위가 될 수 있소. 술을 못 마신다는 자는 앞으로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누군가 먼저 나서야 했기에 한 총각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총각은 허리를 반드시 펴고 대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 조상 대대로 술을 멀리하였으며 저희 집안에서는 술잔을 쳐다보는 것조차 죄로 여겼습니다. 그럼 자네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단 말인가? 총각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독을 마실지언정 술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총각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총각은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합니다. 지난번 장터에서 실수로 술 항아리 옆을 지나쳤는데 그만 숨이 턱 막혀 쓰러져 버렸지 뭡니까? 그렇게까지 술을 못 마신단 말인가? 제 앞에 술을 두시면 저는 바로 눈이 뒤집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 것입니다. 대감은 코를 만지작거리며 세 번째 총각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총각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이라는 글자만 봐도 어지럽습니다. 글자만 봐도 어지럽다고? 예, 그렇습니다. 술이란 글자를 본 순간 제 손발이 저려오고 머리가 핑 돌며 심지어 지난번에는 글자만 보고도 기절할 뻔했지요. 허허, 이 친구들 보게. 그때 만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만식은 마당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순간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술 글자만 봐도 기절하는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만식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우와! 그리고는 갑자기 떼굴떼굴 마당을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술. 술이란 말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네. 총각들은 모두 경악하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우리도 거짓말을 했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 눈깔 뒤집히는 연기 보게. 대감도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나. 하지만 만식은 더욱 과장되게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마비되는 병이 있습니다. 우와,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자네처럼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자네야말로 진정한 사윗감이로다. 그 순간 총각들의 얼굴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저 정도 구라를 날려야 사윗감이 되는구나. 내가 졌다 졌어.
박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됐다. 이제 나는 장가 가는 것이야. 그렇게 만식은 누구보다도 기막힌 연기로 술을 못 마시는 사윗감이 되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부와 만식은 신부의 방에 앉아 합한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잔을 들었고 만식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며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못 마신다던 만식 때문에 신부 집에서는 술 대신 쌀뜨물을 합한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쌀뜨물을 따라 잔을 올리자 만식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서방님이 술을 못 드신다 하니 집에서 특별히 술 대신 쌀뜨물을 준비하였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눈을 뒤집으며 방방 뛰었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신부는 깜짝 놀라며 만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만식은 더욱 격렬하게 뛰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머, 왜 그러십니까? 부인, 큰일이오. 나는 본래 술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앓고 있었소. 그런데 이제는 멀건 물만 봐도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병으로 바뀐 것 같소. 신부는 당황한 얼굴로 만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소. 나는 이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되었소. 이 상태로 가면 나는 곧 목이 타서 죽고 말 것이오. 신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단 죽겠는데 방법이 있겠소. 그 방법은 오직 술뿐이오. 네, 술이요. 만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 몸이 이제 술만을 받아들이게 되었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며 결국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 것이오. 신부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신부는 다시 잔을 비우고 이번에는 맑은 청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만식은 이를 보며 비틀거리는 척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리는 척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극적으로 눈을 감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신지요? 만식은 잔을 내려놓고 손을 가슴에 올린 채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제 살았소. 아휴, 참으로 다행입니다. 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시면 술이 사위 목숨을 살렸는데 어쩌시겠소? 부인, 잔이 비었네. 한 잔 더 주시오. 그날 이후 만식은 떳떳하게 술을 마시는 신랑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도 처음에는 진노하였으나 이미 올린 혼례를 물릴 수도 없고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만식은 장가를 가서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형 만식이 넉살 하나로 장가를 가더니 떳떳하게 술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여간 우리 형님은 대단해. 술 안 마시는 사위를 구하는 데 가서 당당하게 술 먹는 사위로 자리를 차지하다니. 덕보는 형처럼 자신도 장가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웃마을 김진사가 사윗감을 찾는다더군. 김진사면 제법 살만한 집 아닌가? 그렇지. 그런데도 더 큰 부자 사위를 얻으려 한다지 뭔가. 이 말을 듣자 덕보는 눈을 번쩍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사윗감이 되고 싶으면 더 부자처럼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형님이 술 못 먹는 척해서 장가를 갔듯이 나도 머리를 좀 써야겠군. 그렇게 덕보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덕보는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적당한 크기의 회초리들을 골라 한 짐을 가득 짊어졌습니다. 그는 회초리를 지게에 짊어지고 김진사 집 앞으로 일부러 지나가며 피곤한 척 헉헉거리며 걸었습니다. 때마침 마당에 서 있던 김진사가 덕보를 보더니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이, 총각? 그 짐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김진사는 호기심이 생겨 덕보의 지게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짐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오? 이건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 많은 걸 어디에 쓴다는 것이오? 어르신, 이건 그냥 회초리가 아니옵니다. 전부 쇠콧뚜레로 쓸 나무들이지요. 김진사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쇠콧뚜레? 쇠콧뚜레라면 소의 코에 끼우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요. 김진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무엇이라? 저 많은 걸 다 쇠콧뚜레로 쓰다니. 엄청나게 많은 소를 가지고 있다는 소린데. 나는 더 큰 부자 사위를 얻고 싶었는데 이 사람만한 사위감이 없겠군. 김진사는 덕보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은근히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왜 직접 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이오? 아랫사람을 시키면 될 것을. 그러자 덕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은 머슴들이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제가 직접 챙겨야죠. 이 쇠콧뚜레용 나무들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거든요. 소들이 예민해서 콧뚜레가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먹고 일을 안 하려 든다니까요. 김진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자네처럼 부자면서도 부지런한 사내가 드물지. 요즘 젊은이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놀고 먹으려 하는데 말이야. 덕보는 겸손한 척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가진 것이 많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죠.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다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김진사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덕보를 믿고 말았습니다. 이 총각이야말로 내 사윗감으로 딱 맞겠구나. 이렇게 부지런한 데다가 재산도 많다니. 김진사는 생각을 정리하더니 덕보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혹시 장가는 갔는가? 아이고, 어르신. 보시다시피 하는 일이 산더미라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김진사는 더욱 확신을 가지며 덕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구려. 마침 우리 집에도 시집을 보내야 할 딸이 있는데 자네라면 내 사위로 삼고 싶소. 덕보는 속으로 크게 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제가 사위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자네보다 더 좋은 사위감이 어디 있겠나. 그리하여 덕보는 한 짐의 회초리를 들고 와 큰 부자로 오해받아 사윗감으로 결정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술로 장가를 갔다면 나는 회초리 한 짐으로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게 덕보도 형 못지않은 넉살과 제주로 혼인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덕보는 김진사 댁의 환대를 받으며 기와집 마당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장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덕보를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장인은 사위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덕보를 불러 앉힌 장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사위, 자네가 키운다는 그 수많은 소들은 어디 있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네. 덕보는 준비라도 했다는 듯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이제야 궁금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네. 덕보는 슬쩍 눈썹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장인어른. 저는 소가 많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순간 장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저는 그저 쇠콧뚜레를 많이 만든다 했을 뿐입니다. 뭐? 쇠콧뚜레를 많이 쓴다는 말이었단 말이야? 예. 앞으로 소를 많이 사게 되면 쇠콧뚜레가 많이 필요할 테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못해 새파래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지금은 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덕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장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내 꾀에 내가 당했구먼. 장인어른,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이 집안을 번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덕보는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 만식과 함께 세상 유쾌한 사위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 중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가득 메우고 툇마루에 앉은 삼형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모님께서 돌아오시진 않습니다. 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한양으로 갑시다. 거긴 큰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양? 거기 가서 뭘 한단 말이냐? 일단 가고 봐야지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마지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 아우들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형제는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윗돌이 많아 험난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삼형제는 한양에 대해 물었고 나그네들은 하나같이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길이 세 갈래로 나뉜 곳에 다다랐습니다. 삼형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그때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삼형제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좋겠습니까? 노인은 삼형제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려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 세 길이 전부 한양으로 가는 길이긴 하다만 가는 과정이 모두 다르지. 어찌 다르단 말씀이십니까? 바른편 길로 가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으며 왼편 길로 가면 시체가 셋 있다네. 삼형제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씀이십니까? 내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마지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니 바른편 길로 가겠다. 난 힘센 장정들이 많다면 나와 잘 맞겠군. 가운데 길로 가겠소. 그렇다면 저는 왼편 길로 가겠습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각자의 길을 가보게. 어디로 가든 한양에는 닿을 테니. 삼형제는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리하자. 조심들 하십시오. 그리하여 삼형제는 각기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는 바른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비교적 평탄했으나 한참을 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람이 산다는 말씀이셨단 말인가? 해가 기울어질 무렵 산속 깊은 곳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그 노인장께서 말씀하신 곳이겠구나. 마지는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헴. 아이고 삭신이야. 계십니까? 누구요? 그의 눈앞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쩐 일이요? 한양으로 가던 길에 이곳을 지나던 중이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뵈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가 궁금하군요. 내 병세가 깊어 생활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 자네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마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를 다하지 못했사온데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효도 한번 받아보세. 마지는 이튿날부터 노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쑤어 올리고 낮이면 뒷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노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워낙 깐깐한 성격이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죽이 왜 이리 싱겁느냐? 이거 무슨 맛으로 목구멍으로 넘기겠어? 어르신, 소금을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없으면 끝인가? 이런 죽을 노인네한테 먹이다니. 마지는 동네를 찾아 내려가 어느 집에 들러 간청하여 장 한 사발을 얻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는 노인에게 된장을 넉넉히 푼 죽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제법 죽다운 죽이구나.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어르신. 죽을 맛있게 먹은 노인은 이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듯이 아프구나. 뜸을 떠다오. 마지는 뜸을 떠본 적이 없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그러나 막상 뜸을 뜨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강 장작을 태워 숯을 만든 후 작은 항아리에 재를 담아 등을 지지듯 올렸습니다. 이놈아, 뜸을 뜨는 것이냐? 내 등을 지지는 것이냐? 어르신, 그래도 아픈 곳이 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놈아. 이건 뜸이 아니라 고문을 하는 것이냐? 마지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노인은 트집을 잡으면서도 점점 마디와 미운정 고운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 또한 노인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힘겹게 마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듣거라. 나는 원래 만금을 가진 부자였으나 속세를 떠나 이곳에 왔다.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저 뒷간 밑에 돈괴가 묻혀 있다. 내가 떠나거든 그것을 봐서 가지도록 하게.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다. 아버님. 마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노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마지막 유언을 따라 뒷간 밑을 팠습니다. 드디어 땅속에서 묵직한 돈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는 뚜껑을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반짝이는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는 그 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둘째는 가운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처음엔 평탄해 보였으나
점점 숲이 우거지고 산세가 험해졌습니다. 이곳에 힘센 장정들이 많다 하였지. 그럼 내게 어울리는 곳이겠구나. 걷다 보니 점점 뱃속이 허전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좀 쉬었다 가야겠어. 그때 저 멀리 주막이 보였고 둘째는 반가운 마음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막 안에는 웬 사내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거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한쪽에 앉아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둘째는 주머니를 뒤적였으나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은 모두 형님에게 있었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막을 나서려는 순간 한 사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네 배고픈가 보군. 뭐 그렇소. 자네 다부진 게 딱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겠나?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요? 우린 말이야. 산적이지. 둘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적이면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산적이요? 그렇지. 힘께나 쓰는 장정이라면 우리와 함께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좋소. 그런데 혹시 시험 같은 것은 없소? 그러면 저기 있는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쳐 보게나. 둘째는 자신만만하게 기둥을 향해 다가가서 힘껏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기둥은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둘째의 주먹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으악! 아이고 내 손! 보기보단 약골이군. 둘째는 손을 털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덜 들어갔나 보. 내 배가 고픈 탓이오. 배짱은 좋군. 그럼 함께하세. 그날부터 둘째는 본격적으로 산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부터 부패한 관리, 못된 대감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주머니를 털었죠. 나름 둘째의 적성에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 동안 산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시간은 거슬러 올라 막내는 왼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으나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람조차 음산하게 불었습니다. 형님들은 잘 가고 있겠지? 막내는 두리번거리며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숲 한가운데에서 뭔가 수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라? 저기 무엇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 셋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언가에 찔려 죽었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죽은 것 같았으며 한 사람은 병을 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막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셋 모두 허리춤에 전대를 차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면 돈을 가져갔을 터인데. 막내가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때 포졸들이 나타나 그를 포박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막내는 관아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아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온데 어찌하여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그러면 길 한복판에 셋이 죽어 있는데 어찌하여 내 놈이 그 옆에 있었느냐? 저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중재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죽어 있었고 내 놈이 그 옆에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의심스럽지 않느냐? 막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님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라? 첫 번째 자는 무언가에 찔려 죽었습니다. 칼에 찔린 자는 채굴을 보아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저 같이 허약한 자가 그런 큰 사람을 해할 힘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는 몽둥이에 맞은 듯한데
저는 지도끼도 팔에 힘이 없어 장작 패는 것도 못하여 형님들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질을 한다니요. 세 번째 잔은 독이 든 병을 마시고 죽은 듯한데. 그런데 제가 독을 탔다면 시체 옆에서 어찌 그 술병을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그걸 치워버려야 의심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라면 도대체 이 셋은 어찌하여 같은 곳에서 죽은 것이냐? 저 자들의 손을 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 시체는 허리춤에 칼집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둘렀다는 뜻이옵니다. 두 번째 시체의 주먹을 보십시오.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습니까? 주먹을 많이 쓴 자이니 분명 싸움을 즐겨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체는 술을 쥔 손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가 직접 술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원님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무엇이냐? 이 셋은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서로 말이냐? 하나는 칼을 든 자이니 싸움이 벌어지자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하나는 몽둥이를 쥐고 있었으니 칼을 든 자를 먼저 내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부상을 입어 쓰러졌고 남은 한 사람은 이를 보고 겁에 질려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원님의 막내의 추리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도다. 원님은 조용히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가 덕보입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구나.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자네를 내 아들로 삼고 싶네만. 막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는 오래전부터 양자를 드릴 생각이 있었다. 자네처럼 명석한 자라면 과연 내 아들로 손색이 없을 것이네. 그렇게 막내는 원님의 양자가 되어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직을 부임받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대로에는 장사꾼들이 나무판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길가에는 양반들과 평민들이 뒤섞여 북적였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에 한 채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오더니 아주 큰 인물이 되셨구려. 이 말을 한 자는 마지의 이웃이었습니다. 마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조그만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조그만 장사라니요. 한양 돈은 다 쓸어 모은다던데. 마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두매산골을 떠난 뒤 노인이 남긴 재산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입소문이 나며 차츰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넓은 집을 마련하여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터인데. 마지는 문득 오래전 헤어진 아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이나 굶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그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거리 담장을 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잽싸게 기와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역시 부잣집 도둑질이 제맛이지.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산적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한양까지 흘러온 둘째는 역시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도적질을 이어갔죠. 이 정도 부잣집이라면 금은 보화가 한가득이겠지.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마을에 도적이 들끓어 명을 받고 순찰을 돌던 포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둑으로 체포된 둘째는 곧바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내 이놈! 남의 재물이나 탐내고 훔치다니? 내 손으로 벌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더냐? 배운 게 도적질이라 어쩔 수 없었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둘째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고 막내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내는 눈을 크게 떴고 둘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둘째 형님. 막내야. 막내야. 3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형님,
형님이 어쩌다가. 막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도적이 들었던 기와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제 집을 털려던 도둑이 여기 잡혀있다 하여 찾아왔소. 그런데 그는 대청 아래 꿇어앉아 있는 자를 보고 그만 멈춰섰습니다. 아우야. 둘째는 이번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형님, 한양에 계셨구려. 제가 형님 집을 털려 한 것이라니. 설마 우리 형제 셋이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이야. 부자가 된 맞이, 도둑이 된 둘째, 판관이 된 막내. 셋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후로 셋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맞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바른 길을 가겠소. 그래도 형님과 막내가 잘 됐으니 나는 그거면 됐소. 막내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을 포졸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포졸. 그간 죄를 반성하고 뉘우쳤으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형님이 힘이 세니 포졸이 되어 도둑을 잡는 것은 잘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 우리 막내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 그리하여 둘째는 한양의 포졸이 되어 도둑을 잡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는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덕을 쌓았고, 막내는 뛰어난 판관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둘째는 듬직한 포졸이 되어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약속대로 한양에서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보리 한 꼴을 베고 난 최서방은 허리가 두 동강이 난 듯 선뜻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한번 쭉 펴려다 그만 아이고, 허리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허리를 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놈의 농사, 사람 잡는구먼. 해가 지날수록 힘드네 힘들어. 최서방은 밭둑에 놓인 함지박에서 호리병을 꺼내더니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땀이 비오듯 흘러 사발에 떨어지는 바람에 막걸리 반, 땀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너 때문에 산다. 고단하구만. 그는 잠시 쉬었다 다시 낫을 들어 보리단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최서방은 보리밭 한 마지기를 모두 베어 단으로 묶어 산빛 아래 널어놓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허리를 한 번 더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이놈의 별들은 참 팔자도 좋지. 해 지면 나오고 해 뜨면 들어가고. 농사꾼은 해가 지든 말든 일만 해야 되는데.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내려앉고 몸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벽같이 일어나 소 끌고 쟁기를 메고 보리밭을 갈아엎고 물꼬를 터야지.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모를 심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듯 그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을 어르신이 마주쳤죠. 아이고, 최서방. 이제 들어가는 곳이야? 예 어르신.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신지요? 잠도 안 오고 해서. 하여간 부지런해 고생이 많어. 아닙니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쉬십시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최서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누라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죠. 못난 서방 만나서 고생이 많네. 미안하구만. 최서방은 한숨을 내쉬며 허기를 달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녹초가 되었지만 내일 새벽이면 다시 들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을 감으면 또 같은 하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최서방은 철물교로 향했습니다. 철물교에 들어서자마자 땅땅 울려 퍼지는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속공장에서 솥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게의 주인 박노인은 넓은 평상에 보료를 깔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약주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묵직한 돈통이 놓여 있었고 대여섯 명의 점원들이 바삐 오가며 철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부러운 눈빛으로 박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참말로 팔자 한번 좋구먼. 자신은 논에서 허리를 휘어가며 일을 해도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하는데 저박 노인은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점원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최 서방. 무슨 일이요? 쟁기날이 부러졌소. 이놈이 갈라지더니 하루아침에 쩍 하고 나가버렸지 뭡니까? 점원이 혀를 차며 그를 딱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논밭일이야 원래 그렇지. 갈아도 끝이 없으니 자, 따라오시오. 튼튼한 놈으로 하나 골라 드릴 테니. 최 서방은 점원을 따라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쟁기날이야 부러지면 새로 사면 되는데. 내 허리는 어찌 바꿀 도리가 없구먼. 점원이 그 말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거야 바꿀 수 있으면 나도 벌써 바꿨지. 요즘 손님들 상대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 모르겠소. 허허, 장터야 늘 흥청망청하지만 나는 이렇게 오면 그냥 돈만 쓰고 가는구먼. 저 위에 앉아 계신 박노인처럼 돈이 쌓이는 재미라도 좀 보면 좋으련만. 돈이야 많지요. 근데 말이오. 주인장 어른도 은근히 바쁜 분이십니다. 최 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점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다? 저렇게 앉아서 약주나 들이키는데 대체 뭐가 바쁘단 말이오? 놀고 먹기 바쁜 거 아니오? 그렇게 바쁜 거면 나는 백날 첫날 바쁘고 싶구만. 바쁜 일이 따로 있겠소.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든 법이니. 쟁기야 갈아엎으면 되지만 장사란 건 돈도 남기고 사람도 남겨야 하는데 또 그 많은 돈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소. 최 서방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원이 쟁기날을 들어 최 서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놈이 제일 튼튼한 놈이오. 이번엔 오래 버틸 거요. 최 서방은 쟁기날을 받아들며 씩 웃었습니다. 좋구먼. 이거 또 부러지면 내가 쟁기질을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너무 세게 굴린 탓이라 여기겠소. 이 양반 재밌는 사람이구만. 최 서방은 웃으며 값을 치르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최 서방이 떠난 그곳엔 박노인은 약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가게는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노인은 가게 문을 닫고 묵직한 돈통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구먼. 그는 보료 위에 털썩 앉아 돈통을 열었습니다. 동전이 짤랑거리고 엽전들이 반짝였습니다. 두툼한 돈뭉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박노인.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끝에서 올라왔습니다. 박노인은 이를 악물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 저림이 찾아온 지도 벌써 몇 년째. 한때는 반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던 것이 요즘은 달마다 덤벼들었습니다. 이제는 한잠 잘 때마다 기척 없이 다가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었죠. 박노인은 이를 갈며 상위에 놓인 약주 잔을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야지. 하지만 약주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또 다른 골칫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첩이 그가 숨겨둔 재물을 털어 도망간 지 한 달째. 그 망할 계집이 도망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건만.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잡히기만 해봐라. 많은 돈으로 사람을 써서 찾아도 아직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랑방에 도자기를 내던졌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내가 품에서 먹여 살려줬더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그날 밤 집안 하인들이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 부엌에 숨어들었고 아랫목에서 조용히 잠을 청하던 마님도 이불을 덮어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에게 닥쳐온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사또에게 불려가 벌벌 떨며 동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그의 죄목을 읊어댔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날이 감히 죄가 없다고? 요즘 대감댁담을 넘은 도둑놈의 품속에서 나온 비수가 자네 대장간에서 맞춰졌다는 것이 밝혀졌거늘 어디서 발뺌하는 것이냐? 박노인은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니, 내 대장간에서 비수를 맞췄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까지 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야? 하지만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작정하고 그를 올가매려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을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이방이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한 1만 양쯤 준비해 두시지요. 마만 양이요? 그쯤 해야 끝날 것입니다. 서로 좋게 가는 게 좋은 거지요. 사또 어른께선 내게 너무 가혹하시지 않소. 비수야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오. 내가 도둑질을 사주라도 했겠나? 아니면 뭐 다 털리고 옥에라도 들어가시던지. 아무튼 사또 어른께선 그것으로 성의를 보이면 이 일을 덮을 수도 있다고 하셨소. 순간 박노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도둑놈 같은 세상. 내가 오래 번 돈을 몽땅 바치란 말이냐?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인간. 사랑방의 촛불이 흔들리고 창밖에서 부는 밤바람이 싸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밤중 촛불이 흔들리는 동안 사또는 잔뜩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치부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돈 어디서 긁어모으나? 그는 고심에 찬 얼굴이었죠. 박가한테 1만 양 뜯어낸다 쳐도 3만 양이 모자라잖아. 3만 양을 어디서 만들란 말이냐? 그는 치부책을 세차게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사또는 5만 양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민대감을 만날 때 그의 손에는 무거운 돈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대감과 마주하고 있었죠. 눈앞에는 도포 자락을 나부끼며 부채를 흔드는 민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5만 양을 마련했다더니 허풍은 아니었구만. 사또는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성심을 다해 이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민대감은 피식 웃으며 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성심을 다한다고 백성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가? 대감. 그야 백성보다는 대감에 대한 충성이지요. 민대감은 폭소를 터뜨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솔직하군. 좋네. 그 사또 자리 자네에게 맡기도록 내 힘써 보겠네. 그렇게 그는 사또가 되어 한 고을을 쥐락펴락하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희는 빠르게도 흘러갔고 사또는 현실로 돌아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그에게는 5만 양이라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또다시 이 자리를 해먹으려면 5만 양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이제는 값을 더 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아랫마을 사또는 돈으로 매수한 게
암행어사한테 들통나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프구나. 그 순간 창문이 덜컹거리고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암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구나.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리겠구먼. 한밤중 사또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여 몰래 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벗어나던 중 작은 초가집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봉창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저렇게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봉창 구멍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은 크지 않았지만 군부를 많이 지폈는지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부부가 헛바지와 호치마, 호적삼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개다리 소반 위에는 짠지 몇 조각과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 풍족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누라가 호리병을 들어 술을 따르자 서방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자, 당신도 한잔하오.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한잔 하시구려? 당신이야말로 온종일 논에서 땀을 흘렸잖소. 고생하셨소, 서방님. 최 서방은 하하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럴 때라도 한잔해야지 않겠소. 아무렴 세상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술 한 잔이면 됐소. 마누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 한 잔이면 다 잊힌다면 우리 집 곳간에는 술독을 가득 채워야겠어. 두 사람은 까르르 웃으며 술을 나누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서방은 마지막 술잔을 비우더니 후하고 호롱불을 불어 끄고는 마누라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불도 껐으니 잘 시간이요. 이리 오시게. 오늘 아주 극락을 보여주겠어. 아잉 몰라. 부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창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나는 저들이 사는 저런 초가집을 그렇게도 하찮게 여겼건만. 사또인 나는 저들보다 더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요즘 그는 수청기생이 갖은 교태를 부려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고기를 먹어도 씹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방 안에서는 단출한 밥상과 막걸리 한 사발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지, 세상사 각자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